사피엔스와 바이러스 공생에 대해서 새로 출현한 바이러스 21세기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견은 없다. 사라진 감염병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출현한 감염병도 있다. 베트남 전쟁이 종결된 1970년대 중반부터 신규 병원체에 의한 새로운 감염병이 차례차례 보고되었다. 1976년에 수단 남부의 마을에 원자람이 자이르 북 등등 에보라 출혈열, 그리스도 후에 있어서 사스, 그리고 마르부르크열, 라스열, 또 라인병, 지회형 혼인병 등이 있다. 에볼라 출혈열, 로리 게리슨 저서 커밍 그레이그에서 에볼라 출혈열의 출현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1976년 6월 말 수단 남부 마을 은자라에서 원인 불명의 병으로 많은 주민이 사망했다. 성 공장에서 청고지를 하던 남자가 최초로 발병한 뒤에 차례차례 감염이 퍼졌다. 2개월 뒤인 1976년 8월 자이르 북부 마을 얀부쿠 위치의 한 교회에서 치수성 출혈열이 유행을 했다. 발열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남자 교사 로케라가 첫 환자였다. 로케라가 위독한 상태에 빠진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다. 그래서 로케라는 그로부터 3일 뒤에 사망을 했다. 에볼라 출혈열을 통해서 그 뒤로 로케라 같은 주사기를 쓴 9명도 발병했다. 주사기? 일주일 뒤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로케라와 같은 증상으로 쓰러졌다. 이후 그 유행은 주민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병원은 폐쇄됐고 군인들이 그 지역을 봉쇄했다. 결국 300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고 280명이 사망했다. 출혈성 증상이나 높은 치사율은 원자로에서 유행한 질병과 비슷했다. 이 정보는 제네바에서 본부를 둔 WHO에 보고됐다. 경보가 울려 퍼진 건 한순간이었다. 연구자들이 일제히 원인 규명에 뛰어들었다. 3개월 뒤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얀부쿠 근처로 흐르는 작은 강의 이름을 따서 에볼라라고 명명이 되었다. 그러나 수수께끼는 남아있었다. 에볼라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가축과 야생동물을 조사한 연구자들은 침팬지나 고릴라 등의 고등 영장류와 엔텔로프와 박쥐가 에볼라에 감염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병은 고릴라나 원숭이에게 치명적이었지만 박쥐에게서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쥐가 자연 숙주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도 있었다. 하지만 확실하게 박쥐로 특정되지는 못했다. 이 강이 있는데 앙골라, 잠비아, 콩고 공화국 러시 보호구역 서부에 서식하던 5,000마리 이상의 고릴라들이 2005년까지 5년 동안의 에볼라 출혈열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콩고에서는 2001년 이후에 고릴라 국경 부근의 주민들 사이에 에볼라 출혈열이 이 시기에 주변 숲에 살던 고릴라도 큰 피해를 입었다. 에볼라 유행 이전에는 1제곱미터 2마리씩 살았던 고릴라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고 개체 식별이 가능했던 143마리 고릴라 중에서 130마리가 에볼라 출혈열로 사망했다고 한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에볼라 자이르, 에볼라 수단, 에볼라 코디부야르, 에볼라 레스턴 등 4개의 이종으로 알려져 있다. 아종으로. 사람에 대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병원성은 각기 다르다. 앞의 3개 아종은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에게 출혈열을 일으킨다. 치사율은 에볼라 자이르가 가장 높아서 90%. 에볼라 출혈열은 1970년 보고된 이후로 자이르, 수단, 코트 디부아르, 가봉, 우간다 등의 4 나라에서 유행을 했다. 총계 1,800명이 감염되어서 1,200명이 사망되었다. 바이러스 아종은 각기 다른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각 유행들 간의 역학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에볼라 출혈열이 산발적인 유행으로 끝난 것인지 결국 인간이라는 종에 적응하게 될 것인지 그때 에볼라의 높은 치수성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답할 수가 없다. 그렇군요. 사스 2003년 3월 14일 발행된 전문지 주간
중국, 홍콩, 베트남에서 발생한 급성호흡기 증후군에 관한 논문이 실렸다. 2월 중순 이후에 비정형 폐렴이 광동성, 홍콩, 베트남, 하노이에서 유행하고 있고 세균 내의 병원체가 의심된다는 보고였다. 일본과 미국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 유행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증상들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미 그 시점에 사스의 유행은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유행의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 2003년 2월 14일 WHO는 중국 남부 광동성에서 2002년 11월 16일부터 2003년 사이에 305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해서 5명이 사망했다는 짤막한 소식을 전했다. 동시에 중국 정부에서도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탄저, 페스트, 렙토스피라, 출혈열 등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두고 봤는데 2주일 뒤에 중국 정부는 폐렴의 원인이 클라미디아라고 발표했다. 2월 20일 광동성에 거주하던 65세의 신장학 교수가 아내와 함께 홍콩 메트로폴 호텔 9층에 투숙했다. 이 교수는 10일 뒤에 사망했는데 당일 그 호텔 9층에 머물렀던 투숙객 중에서 적어도 12명이 감염이 되었다. 감염자들은 각기 홍콩의 공동주택에 사는 가족을 방문하거나 베트남 혹은 캐나다로 날아간 뒤에 폐렴이 발병했다. 2월 28일 WHO의 감염병 전문가 카를로 우르바니 WHO 서태평양 사무국에 하노이의 프랑스 병원에서 정체불명의 질병이 발생했다. 증상은 중증의 폐렴, 병원 관계자도 감염이 되었다. 최초 발병자는 2월 26일 입원한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보고했다. 3월 13일 이 중국계 미국인은 사망했다. 3월 11일 우르바니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콕으로 향했다. 우르바니가 도착한 뒤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고 3월 29일 사망했다. 우르바니. 3월 15일 새 환자가 싱가포르와 캐나다에서 보고가 되었다. WHO 사무국장 그로 할렘 불은 틀란 전 세계에 경고를 보냈다. 3월 17일 세계 9개국 11개 연구소에서 연구자들이 소집되어서 병원체를 찾기 위한 기관 간의 협력 체제를 만들었다. 3월 24일 미국 질병관리센터 및 홍콩 연구자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환자로부터 분리해냈다고 보고했다. 강력한 격리 대책이 실시되었다. 싱가포르에서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에게 자택 대기 명령이 떨어졌고 웹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위반 여부를 감시했다. 홍콩에서는 공동주택 아모이 가든이 통째로 격리되었다. WHO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론토로 가지 말 것을 권고했다. 7월에 약 8,000명의 감염자와 7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유행은 끝났다. 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흰코 사형 고양이, 너구리, 중국 오소리 등에서 유사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박쥐가 자연 속출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사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자연계의 어딘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일 뿐일까? 이야기가 끝난 것인지 다음 무대의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슈퍼 전파자 사스가 유행하면서 슈퍼 전파자의 존재가 논란이 되었다. 슈퍼 전파자는 많은 사람에게 병원지를 뿌리고 다니는 감염자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경우 사스 환자는 많아야 3명 정도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그러나 환자 중에는 10명 이상에게, 많게는 수십 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사람도 있었다. 홍콩 메트로폴 호텔에 숙박하면서 적어도 12명을 감염시킨 광동성 출신의 신장학 교수나 WHO 감염관 전문인 우르바니가 최초 발병자로 보고한 중국계 미국인, 그리고 메트로폴 호텔에서 캐나다나 베트남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병을 유행시킨 사람들이 병원체 슈퍼 전파자였다. 병원체가 증식하기 쉬운 체질을 가지고 있거나 다수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어서 타인을 여럿 감염시킨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의 행동 범위나 교우 관계가 넓은 사람들이 슈퍼 전파자가 되었다. 슈퍼 전파자가 없었다면 그 정도로 광범위한 유행은 없었을지 모른다. 신장학 교수나 중국계 미국인,
메트로폴 호텔은 네트워크 중심의 다수의 노드와 연결된 허브로서 기능했다. 네트워크. 현실 세계의 많은 것들이 허브를 지닌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특성을 지닌 네트워크를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라고 부르는데, 무작위적인 링크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와 구별이 된다.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의 특성 중에 하나로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강한 내성을 들 수가 있다. 네트워크 전체의 5%가 기능하지 못한다 해도 대체 가능한 경로가 존재하는 나머지 네트워크는 거의 변화없이 유지될 수가 있다. 그러나 특정한 주의 허브가 장애를 받으면 네트워크 전체가 기능 부전에 빠진다. 이런 네트워크 대표적인 예가 먹이사슬과 인터넷이다. 먹이사슬은 무작위적인 생물종의 절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 특정한 주요 종 절멸에는 취약하다. 예방접종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절에 서유럽에서 홍역은 가을에 학교가 시작되고 몇 주 뒤에 유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기도 감염. 이 겨울에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어왔다. 겨울철의 낮은 습도가 상기도 점막의 표면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감염되기 쉬워진다는 이도 있고, 추운 시기에 사람들이 실내에서 어깨를 움츠리며 생활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사회의 구조가 감염병의 유행을 규정하는 큰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바이러스는 어디로 갔나? 언젠가 우리는 에이즈나 코로나19와 공생하는 단계까지 나아갈지도 모른다. 감염병은 사라진 것일까? 모습을 감춘 바이러스는 어디로 간 것일까?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적응하는 단계는 적응 단계. 어떻게 되어졌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것이 적응 단계, 적응 초보 단계, 후기 단계, 적응 단계, 과잉 적응 단계, 이렇게 해서 4단계는 천연도, 홍역, 에이즈, 성인 T세포, 백혈병,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짐승이 핥히거나 물어서 생긴 상처를 통해서 직접 감염되는데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데 감염은 단발적인 발생으로 끝난다. 어떻게? 렙토스피라증이나 고양이 핥힌 병 등이 있다. 개가 옮기는 거, 단위면적당 생물종이 많고, 이게 이제 핥힌 것들이죠. 바이러스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동물을 통해서. 적응 2단계는 적응 초기라고 할 수 있는 단계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3단계는 적응 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점부터 바이러스는 사람에 대한 적응을 마치고 정기적으로 유행을 일으킨다. 4단계는 완전히 사람에게 적응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속에서 밖에 존재할 수 없는 감염병이 되어지고, 에이즈나 홍역, 건절, 기역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진 천연두 등이 이 단계의 감염병이다. 적응의 최종 단계는 과잉 적응 단계다.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또 종에 과도하게 적응한 나머지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나 생활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 적응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의학적 또는 공중위생학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바이러스는 인간 사회에서 소멸해 간다. 이것이 성인 T세포 바이러스 등등 이런 것이라는 거죠. 공석이 된 생태적 지위는 누가 차지하나? 한편 최종 단계까지 적응을 완료한 바이러스의 소멸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성인 T세포 백혈병 바이러스는 100명에 5명꼴로 백혈병을 일으킨다. 백혈병을 일으킨다. 다양한 바이러스 형태가 이렇다는 거죠. HIV 같은 거, B형 감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홍역 바이러스, 광견병, 박테로파지, 유두종, 워터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참 잘 그렸네. 에이즈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에이즈는 HIV가 유발하는 감염병이다. 감염은 주로 혈액 감염, 성적인 접촉, 모자 감염, 주요 증상은 면역기 기능 구조로 인해서 일어나는 악성 종양이나 기회 감염. 현 시점에서 감염자의 발병률은 90%가 넘고 한 번 발병하면 치사율도 95%에 웃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감염된 지 평균 10년 뒤에 에이즈에 걸리고 그 뒤에 몇 년 안에 사망을 한다. 만일 HIV 잠복 기간이 20년이라고 한다면 또는 30년, 50년, 100년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HIV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에이즈를 앓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감염되어서 있을 뿐인 것이다. 한편 HIV가 정하는 생태적 지위는 다른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방파제가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쩌면 HIV와 공생에 감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내 속에 많이 있다면, 자리를 잡고 있다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까요. 매전 말로 공생으로 가자. 홍역과 계력의 수수께끼로 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생의 길을 찾아보자. 바이러스가 숙주를 돕는다.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의 SIV가 그 실리라고 할 수가 있다. 공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적응의 한계, 완전한 적응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공생의 비용, 공생, 홍역 시뮬레이션. 그래서 기간을 봤을 때 부록에 이 정도로 해서 대강 살펴본 것 같습니다.